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연예가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지현수 씨. 아주 달콤살벌 여전사로 썼어요. 예, 마음에 드세요? 여전사라는 말이? 아리따우셔가지고 네. 전설하는 말이랑은 조금 언밸런스한데요? 제가 말할 때 말투가 좀 느려서 그렇지 말이 순하진 않거든요. 제가 알죠. 자, 오늘도 풍문쇼에서 우리 지현수 씨의 활약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전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양준혁, 충격적인 스캔들에 휩싸였다. A씨, 양준혁이 처음 만난 날 나에게 를 강요했다. 양준혁, 우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다. 엇갈리는 서로의 주장. 과연 그 진실은? 지난 18일 오후 검색어 상위권에 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야구선수 출신이자 해설위원인 양준혁 씨인데요. 네, 만세타법으로 유명한 양준혁 씨, 야구계 전설로 요즘에 양신으로 불리기도 하죠. KBO 리그 사상 신인왕 그리고 타격왕을 한 번에 받은 유일한 선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성 스캔들이 터져서 팬들이 좀 많이 놀란 상태죠. 네, 한 SNS 계정에서 성 스캔들을 폭로하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양준혁,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 서비스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의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이라는 글과 함께 양준혁 씨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사진이 같이 올라온 겁니다. 이 글에 의하면요, 첫 만남에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올라온 글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뭐 첫 만남이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 그냥 어떤 계속 그 뒤에 관계가 지속이 된 건지 즉석 만남이었다라는 소리인지, 그렇다고 뭐 강요를 받았다면 그 뒤에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일체의 기술 없이 그냥 어떤 말하자면 떡밥만 딱 던져놓은 것 같은. 강요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첫 만남에 이게 강요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강요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여성분 측에서 뭐 고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지금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성폭행인지 아닌지, 성폭행이면 신고를 왜 안 했었는지 뭐 이런 의문점들이 좀 들리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글쓴이는 대체 누군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교제했던 사이는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성폭행이나 어떤 물리적인 압력은 없었다는 확신이 드는 게, 그 양준혁 씨가 잠든 모습을 촬영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가불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여성분이 처음 폭로한 이 글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성이란 말이에요. 추측을 해보자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성을 터뜨린 거는 이 만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무언가 폭로를 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도 이 여성분의 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인데,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있었던 건가요? 지금 이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이 글쓴이의 아이디가 2010-091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9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아이디 날짜, 연도랑 날짜가 양준혁 씨가 은퇴한 경기 날짜더라고요. 저 넘버가 이 여성분의 의도가 정확히 담겨 있는 어떤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냐면, 너가 야구를 은퇴한 날짜인데 너의 인생도 은퇴시켜줄게라는 어떤 그런 신호인 것 같아서, 내일. 사실 이분이 굉장히 지금 뭔가를 이렇게 폭로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복수심이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은퇴하신 날짜가 2010년 9월 19일이잖아요. 근데 이 글을 올린 날은 또 9월 18일이에요. 약간 뭔가 그러네. 예. 생각을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흥분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어쨌든 그 특정된 분은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해당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몇 년 전 임땡땡 선수랑 다를 게 없잖아.
뭐를 잘못한 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서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 잘 봐요 라면서 또 다른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글로만 봤을 때는 이미 양준혁 선수한테 어떤 본인의 의사를 표명을 했다, 연락을 취했다. 그쵸. 근데 상대방이 이걸 인정 안 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더 꺼내 볼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어 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히네요. 근데 양준혁 선수가 범법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분이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상황이면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레이디 제인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에 하나 가정을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본인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만나게 됐다 혹은 뭐 언제부터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양준혁 씨는 나에게 이런 행동들을 했다. 양준혁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과 맞지 않다.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SNS에 올렸다면 저는 그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식의 뭐 예고하고 폭로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 지금 그 반응도 이 글만 봐서는 그 여성분들에게도 공감을 못 얻고 있어요. 이 네. 글만 봐서는. 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사실 뭐 올바른 미투에 대한 그 의지를 가진 분들한테도 이게 정말 미투의 훼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훼손이죠. 예. 네. 사실 양준혁 씨가 입장 표명을 했죠. 예, 이에 대해서. 해당 게시나 글이 올라온 날 양준혁 씨는 곧바로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안녕하십니까, 양준혁입니다. 저는 유명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늦은 나이이기에 좋은 만남을 가지려 했고 만날수록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교제했던 여성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진지한 만남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예전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그런데 상대방은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이성의 만남이라는 것을 넘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유포된 사진과 글은 미투라는 프레임 속에 저를 가두고 굉장히 악한 남자의 그것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준혁 씨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고 보상을 내가 왜 줘야 되느냐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상대방은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아마 좀 한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글을 쓰신 그 상대 여성분이 다음 글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네, 해당 계정은 일단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가 현재는 아예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계정이요. 네, 근데 본인의 의지로 이 계정이 탈퇴가 된 것인지 혹은 이 인별그램 측에서 신고를 받아서 계정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큽니다. 이거는 정말 자신이 그렇죠 주장할 게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삭제를 하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한 게시물이 아닌가. 그리고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게시물이 올라가고 뭐 뉴스가 되고 또 그 반응들을 본인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나한테 공격하고 지금 이게 뭐 양준혁 선수한테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대중의 반응을 보고 본인이 조금 당황스럽고 갑자기 또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억울했으면 다음 게시물을 또 예고했던 올렸겠죠. 대로 더 네. 빨리 올렸어야 예. 되는데 이게 자기 거를 닫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비공개로 옮긴 다음에 삭제를 했다는 거죠. 저는 자기. 약간 반대인 게 실제로 이렇게 글을 쓰는 여성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쓰면 내가 명예훼손이 걸릴 거고 혹은 뭐 모욕죄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벌금 그래 내가 300만 원 내고 만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 한번 다 떨어져 나가봐라.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으려고 해도 사실은 일단 올리고 그 파장을 보고 나서 겁을 먹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양준혁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모의 후광을 뛰어넘어 톱스타를 꿈꾸는 스타 2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대공개. 장군의 손녀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아들에서 연기자로 완벽 변신한 톱스타 송일구. 3대째 유명세를 이어가는 특급 패밀리가 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청문회 스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가수 노엘의 아찔한 질주. 때로는 부모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꽃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스타 2세들의 울고 웃는 가족사 대공개. 지금 풍문으로 들을 수에서 공개합니다. 자, 얼마 전 연예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수가 2000년생으로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가수 노엘인데요. 2년 전이죠. M채널의 고등 래퍼에서 정말 고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래퍼로서 두각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던 친구인데 하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요. 국내 연예계 최연소 음주운전이라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붙게 됐습니다. 네. 가수 노엘은 본업보다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더 맞아요.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본명이 이제 장용준이고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입니다. 네. 눈코입 다 닮았네요. 약간 그래요. 아버지의 순한 버전? 아, 예. 발음마가 똑같네요, 저것도. 예, 사실이. 예.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청문회 스타였죠. 장제원 맞아요. 의원도. 그래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각인을 시켰었고 특히 이제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그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주사 처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하게 만든 사람이 또 이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아들에게도 좀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활약하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딸의 스펙을 추궁했던 분들 중에서도 가장 좀 목소리가 높았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본인께서 그 자녀 논란을 휘말리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장제원 의원의 발언 수위가 계속해서 강성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공교롭게 아들 사건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생긴 거죠. 네, 이렇게 정치인 아버지를 둔 가수 노엘이 사고를 낸 건 7일 새벽이었는데요.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박는 이런 사고를 낸 겁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였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빠른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쫓아가는구나. 많이 안 다쳤어요? 스파크가 날 정도면 속도가 굉장했던 거죠. 거기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면 거의 만취 수준인데 저렇게 빠른 속도로 차를 아니, 저는 네. 같이 쫓아 달리다가 속도가 100km가 저게 넘어 보이는데 네. 마침 또 밤 시간이어서 늦은 시간이어서 도로가 좀 비어 있으니까 저게 더 좀 과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불꽃 튀고 막 저렇게 달리는 거 저는 자주 뭐 봐요? 일하는 데서만 봤거든요. 레이싱. 경기장에서만 레이싱 보다가 무대. 네, 지금 그냥 일반 도로를 저렇게 달리는 거는 않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불꽃까지 튀어오르는 걸 보니까 너무 아찔한데 피해자는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네, 이 영상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 사고의 피해자는 그냥 경상 정도를 입은 걸로 알려졌어요.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정말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가수 노엘이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차량이요.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노엘이 그 자동차를 공개한 건 그 이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 5월 30일이 제 생일인데 제 생일날 그냥 저한테 선물 주는 셈 치고 그냥 샀어요. 근데 이제 이 해당 모델의 가격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일단. 그리고 풀옵션을 장착하면은 3억 원 정도 육박을 해요, 자동차가. 그래서 그때 반응들이 뭐 수액이다, 멋지다는 반응도 있지만, 야, 너무 과하다.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예. 지금 청년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차를 산 건지 래퍼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그게 슬리피도 래퍼인데 맞아. 제 알거지거든요. 아니 좀 궁금해. 아니 슬리피 씨. 진짜 일부러 알거지 오랜만에 듣는 거. 알거지 쌍거지 아닙니까? 그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다 씨 얘기도 했었는데 그 사실 그 래퍼들의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노엘 씨가 2017년부터 싱글 4장, EP 2장, 정규 앨범 2장을 내고 이제 뭐 행사로 거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 차를 못 산다고 보고 있죠. 노엘 씨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워낙 부자 집안이에요. 이 장재현 의원 아버지도 이미 뭐 국회의원에 그다음에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들 재산도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얼마를 신고했냐면 노엘 씨 이름으로 1억 8천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1억 8천만 원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의 지분 45%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냐면 부산 해운대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상가인데 분양가가 한 100억 원 가량 된다고요. 100억 원. 지분 45% 1억 8천 신고는 했지만 실제 재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미 노엘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 그대로 금수저네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한 차로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노엘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죠. 큰 사고였으니까. 그런데 노엘과 동승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현장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운전자. 근데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가해자가 다른 데서 나타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A 씨에 대해서 이제 확인 작업이 들어가자 이때 이제 변호사하고 함께 이 노엘 씨가 경찰서에 이제 방문을 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자수를 한 거죠. 객관성 여부를 약속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일단은 약간 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게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이 사고로 아버지한테 갈 영향이 크다라는 걸 인지를 했겠죠. 20살짜리여도. 그랬으면 본인 스스로가 각본을 짰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뭐 가족들한테 알리기 전에. 아니면 엄마 쪽은 알릴 수도 있겠지만 한때까지는 아마 전화를 못하지 않았을까. 엄청 혼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노엘의 그 인별그레 라이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이브에서 팬들이 아 오빠 뭐 담배는 피워도 뭐 마약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노엘 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약 안 해. 내가 그거는 내 오른손목 걸고 약속할게. 내 약은 안 해. 내 약하면 날라가냐. 난 가 2개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에게도 피해가 간다라는 것을 이전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요? 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위험한 이런 제안에 응한 사람은 대체 누군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가족끼리도 어렵죠.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게 심적으로도 그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걸 가족끼리도 누가 못해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요. 정말 범죄에 근데 정말 동참하는 건데. 그 노엘 씨의 큰 빚을 진 적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 내가 한번 보답하리라 하는 거 아니면 그 누구도 이거는 그렇죠. 어유 범죄인데 이거를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저 말고 본인이? 저 말고 지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지인한테 연락해서 그 지인의 지인이죠. 음주운전 했는데 이거 대신 나와주면 안 되냐. 돈 주겠다. 큰 돈을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돈으로 나가진 않았는데. 돈으로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가 그 근처에서 왜냐면 빠른 시간 안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 시간에 전화해서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술 먹었던 자리에 같이 남아있던 있었던 뭐 일행이나 그런 뭐 수도 있죠. 예. 급하게 와달라 그랬을 수도 있죠. 그건 예. 가능성이 좀 있죠. 일단 네티즌들은 이 A 씨를 두고 어떤
어떻게 좀 주장을 했냐면 일부 네티즌들입니다. 장제원 의원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뭐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풍문을 들은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직접 SNS에 입장을 남겼습니다. 저의 의원실 관계자를 제 아들 대신 운전을 했다고 시킬 그토록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이 A 씨는 이 A 씨는 노엘의 아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지인이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지금 전혀 추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 노엘이라는 분이 가족한테 전화했다면,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면 이거 운전자 바꿔치기 하라고 부모는 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더 커지니까 일이. 또 그럴 거니까. 네, 일도 커지고 얘 한 번 봐주면 얘는 또 음주하고 또 바꿔치기 하고 내 자식 위해서라도 절대 그거를 권하진 않을 거예요. 부모는. 근데 보통의 부모라면 그랬을 텐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조국 청문회에서 굉장히 아버지가 자녀 논란에서 추궁을 했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 이틀 뒤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좀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요, 전 그 반대라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 생각해요.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요, 이거야말로 모든 정치 생명이 끝날 만한 일인데 오히려 전 지연수 씨 말에 좀 동감이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렇게 못 시켰을 것 같고, A는 씨는 입건이 됐고요. 휴대전화를 압수 조사 중입니다. 또 등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왜냐면은 A 씨의 전화기가 중요해요. 현장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현장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연락을 받았을 건데 이 사람 휴대폰에는 그게 남아있겠죠? A 씨가 누군가 부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했다고 할게. 이런 경우에는 노엘 씨는 이 사안에서 빠지고 A 씨만 범인 도피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노엘이 부탁을 해서 서로 공모한 거라면 그럼 노엘 씨가 그거를 징역 10월. 아니 근데 그 고가의 외제차라면 당연히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경찰이 도착을 했을 때 이 블랙박스 칩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걸 또 그새 이걸 의심이 갑니다. 뺐는데 그거를 이제 노엘 씨가 가져간 겁니다, 집으로. 그래서 사고 당시 그 현장에서 경찰이 그 영상을 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엘 군이 그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을 하고 나서 그 블랙박스 칩을 같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취재진들도 궁금하니까 네네. 경찰 쪽에다가 뭐 이거 혹시 뭐 영상이 편집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 뭐 삭제된 부분이 없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엘이 피해자에게 무려 3,50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합의금보다 굉장히 많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게? 많은 그렇죠. 거죠. 피해 그 규모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좀 뭐 다친 부분도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걸로 경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대략 뭐 1,000만 원 안쪽에서 거의 이제 해결이 되는데 3,500만 원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합의금 액수는 훨씬 뛰어넘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도 언론에서 좀 많이 얘기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낀 나머지 좀 급하게 합의를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둘러 합의한 것 같은 그건 맞아요. 느낌이 네. 드는 거죠. 음주운전을 일으킨 가수 노엘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네, 일단 노엘은 2017년 M채널 고등 래퍼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노엘 씨가 꼭 아버지의 후광을 떠나서 일단 외모가 좀 귀엽게 생겼고 랩도 제법 잘하는 편이어서 일단 출연하자마자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목 받기가 무섭게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의 논란이 이번 논란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성매매를 시도했던 이력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일단 노엘 씨의 SNS를 보면은 조건하고 싶은데 DM하기에 마팔 가능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DM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노엘 씨가 당시 강남구에 위치한 국제학교 1학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조건 만남을 막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이었고 논란이 됐죠.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의 시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실제로 방관이 이루어졌든 실제로 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10대였던 노엘이 그런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인성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그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되게 온라인 같은데 이상한 글 올리고 이런 애 되게 많아요. 실제 일부러 생활과 세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실제 생활과 상관없이 그 온라인에다가 이상한 거 막 올리고 막 하는 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막 이상한데 쪽지 보내고 뭐 이런 거 쪽지 보내고 하는 사람 되게 어린 그 치기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걸 보면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행동은 정말 지금 잘못된 이 거긴 정도가 이제 노엘 씨여서 이게 뭐 뉴스거리가 되고 주목이 받는 거지. 노엘 씨는 이때 이후에 이제 고등 래퍼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일이 좀 커졌죠. 그래서 노엘 씨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냅니다.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탄코 없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많은 힙합퍼들, 적지 않은 힙합퍼들이요, 자기들의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요,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걸 전 좀 봤거든요. 야, 난 이런 일도 한번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동부 서부 힙합에서 싸우는데 막 이제 엄청나게 총격전으로 상대를 죽였을 때 그게 나의 훈장이 되잖아요. 내가 저쪽을 공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나쁜 이상한 것만 배워온 그런 래퍼들이 몇몇 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빵 갔다 오면 건달들끼리도 야, 너 별 몇 개야? 그렇죠. 나 5개야? 뭐, 예, 형님. 이런 느낌이군요. 이번에 발생한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음주운전 이후에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신의 잘못에 그런 상응하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도 그 경찰에 대한 분노를 좀 표출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피해자 진술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합의금 같은 게 좀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분은 사회부 기자라던가 뭐 정치부 기자라던가 이걸 쓴 연예부 기자들에게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자꾸만 나쁜 글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기자들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취재했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기자는 취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한테 뭔가 애꿎은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기자 입장에서는 조금 느꼈거든요. 이 정도는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취재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 요즘에 있잖아요. 경찰들 그리고 정말 안 알려줍니다. 저도 이제 아는 경찰 분들 좀 계셔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면은 아주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일단 뭐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오고 가면서 사고 당사자들끼리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대중들 눈에는 결국 곱게 보이지 않는 모양새죠. 아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들은 장제원 의원은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그 자식의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한 국회의원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본인이 음주운전해도 사퇴를 안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예, 그런데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정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주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핵심은 그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 사건에 개입했는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그래서 팩트죠.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진짜 의원실에 누군가가 가서 뭐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든지 아니면 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활용한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이건 반드시 이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범죄죠, 맞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면 사실 뭐 의원직 사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 도덕 시스템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장제원 의원이 과거 그 윤창호법 때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뭐 살인과 같은 범죄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오셨어요. 예, 본인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중들의 비난은 본인이 오롯이 좀 감당하는 것도 역시 장재원 의원의 몫인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 청문회에서 자식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뭐 사실 판명되면은 사퇴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인에게 공교롭게 본인한테 적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노엘 씨도 반성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향후 활동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사실 노엘 같은 친구는 가정 환경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사실은 어깨에 그렇게 좀 힘이 들어갈 만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라든가 어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 그 나이에 갖지 못할 굉장히 많은 좀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봐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가족인 것 같아요. 특히 아빠. 특히 아빠가 이 정영준 군을 어떻게 앞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엘이라는 친구가 대중한테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영 제기를 못할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선배 입장에서 좀 많이 걱정스러운 편입니다. 네. 연예인과 정치인은 대중의 인기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히 두 부류가 혈연으로 맺어진 경우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텐데요. 네. 가수 노엘처럼 정치인의 자녀가 연예인이 된 경우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연예계에서 정치인 자녀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탤런트이자 전 국회의원이었죠. 바로 김을동 씨의 자녀 송일국 씨입니다. 김을동 씨는 1967년 동화방송 성우로 데뷔해서요. 전설의 고향 용의 눈물 마파도에 출연하면서 40년 넘게 연기를 했는데 특히 마파도에서 말이죠. 이 조폭보다 더 무서운 할머니 나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을동 씨는 워낙 연기력이 뛰어나셔서 또 수많은 연기자들의 연기 지도를 해주셨다고 해요. 유동근, 박상원, 정광열 씨 등이 일명 김을동 사단으로 불렸다고 해서 네, 라인업이 대단한 이분들을 가르치셨다는. 네네. 대박이다. 김을동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저도 네, 네. 탐나는 사단인데 네,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연기자 생활을 안 하고 계시죠? 네. 김일동 씨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이제 정계 입문을 하게 됐고요. 네. 그 후에 2008년에 제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김두한 전 네. 장군의 아들. 그래서 2대째 정계 진출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배우 생활은 뭐 사실상 은퇴라고 봐야죠. 뭐 연기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뭐 장군의 손녀다 혹은 뭐 투사의 딸 이런 구호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신의 뿌리가 바로 정치 인문의 뭐 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가 아주 대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후광을 입고 정계에 좀 입문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죠. 네. 김을동 씨는 재미있는 타이틀도 갖고 계시네요. 2012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요. 부친 그 김두한 전 의원에 이어서 최초 부녀 재선 국회의원. 그러세요. 저는 최초 커밍아웃 연예인 이렇게. 탑게임.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자기를 넣네요. 네. 어쨌든 최초는 부담감이 좀 있고 늘 말이 많고 맞아요. 그 책임감을 오롯이 견뎌야 됩니다. 사실 송일국 씨도 어머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엄밀히 말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요? 왜냐면은요. 송일국 씨가 처음부터 배우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김을동 씨 그러니까 어머니의 연기 현장을 따라다니는 매니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역사적인 드라마죠. 용의 눈물 기억하시죠? 거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유동근. 태종 이방원 역을 맡은 유동근 씨가 떠오르는데 유동근 씨가 이제 김을동 씨랑도 워낙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관계니까
송일국 씨를 보고 아니 젊은 애가 왜 이러고 다녀? 연기를 한번 해봐라고 해서 권유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 연기를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내내 유동근 씨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너무나 유명하시니까 네. 조금 송일구 씨가 좀 데뷔 때부터 좀 유명세를 탔는데 아무래도 좀 김을동 선생님의 좀 덕을 좀 보지 않았을까요? 다 부모 덕 보죠. 예. 분명히 데뷔 후에 이름 석자를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김을동 씨가 전 인터뷰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송일국이 무명 탤런트일 때 내가 PD들을 피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드님이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세요? 라고 혹시나 이야기를 할까 봐 좀 자리를 많이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을동 씨는요. 작품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군기반장인 동시에 연기반장이었대요. 후배애들 못하는 애들 다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PD랑 작가들도 믿고 맡기고 그 계보가 있어요, 나름에. 근데 그렇게 후배들의 연기를 잡는 분인데 정작 아들을 배우라고 내놨는데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민망스러울까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박하나 씨도 만약에 연기자인데 부모님이 연기자였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사실 선배님이면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더 좋은데 이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연기를 못하셨다면 저는 연기를 잘하는데 부모님이 못하시면 그것도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딸보다 못한다고. 그 엄마가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상처돼요. 상처 많이 받으셨죠. 너무 엄마가 잘해. 더욱더 요즘에 너무 잘해. 맞아. 요즘. 엄마 유행어도 있잖아요. 유행어 제조기시잖아요. 주변의 우려와 달리 네. 송일국 선배님이 너무 주몽으로 대상을 받으시면서 그러니까요. 연기력을 인정받으시네요. 주몽.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송일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후광을 받은 연예인 2세와 다르게 좀 스스로 길을 개척한 스타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 이 98년도에 M채널 공채 탤런트 27기로 연예계에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도 처음부터 뭐 임팩트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단역부터 뭐 조연, 주연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요. 주몽에서 송일국 씨가 뭐 너무 멋있어서 그때 막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본방사수가 필수였고. 근데 김을동 씨가 의외로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이 드라마를 다 챙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연기도 트렌드다. 내가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 드라마를 항상 챙겨본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송일국 씨는요. 연기를 잘하십니다. 근데 정말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무지무지 못하십니다. 질문이 가면은요. 저희 표현으로 마가 뜬다고 그러죠. 뚝 끊겨요. 한참 생각하는구나. 웅성웅성하고 그러고서는 보면은 주몽이네. 살짝 당황하면서 웃음기면서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엔 따로 개별 인터뷰 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신대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치킨친다고 하잖아요. 정도였던 게 드라마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가지고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이게 기자 간담회였는데 좀 속상하시겠어요. 기자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조금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번 작품 소감이 어떠세요? 뭐 좋죠 뭐. 근데 그게 일부러 이게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슈돌 이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전에 공연 인터뷰를 하고 슈돌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아줌마인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 결혼 후에 아저씨가 돼야 되는데 결혼 후에 아줌마가 됐어요. 근데 더 좋아요, 그게. 놀라운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성격이 너무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 어른들 만나면 그렇게 말이 하고 싶어요. 애하고 말 안 통하는데 하루 종일 막 그래서 그렇겠다. 이렇게 어른 만나면 신나가지고 대화가 통되니까. 그런 심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많아지셨구나. 그런 거겠다. 전 너무 공감해요. 주몽 송일국 씨의 그 수식어가 바뀌게 된 게 있죠. 바로 대한민국 만세 아빠로 수식어가 바뀝니다. 기억나는 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성화봉송자로 채택이 돼서 쌍둥이를 안고 이거 성화봉송 들고 이거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에서 새 쌍둥이를 얻고 성화봉송한 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새쌍둥이가 아기아기할 때 우리가 TV에서 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초등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예. 이 판사인 아내의 해외 연수 일정에 맞춰서 프랑스에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세 명이 한 반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 아이들과 선생님이 한국어로 오히려 반대로 배웠대요. 아이들이 좀 약간 리드하나 봐요, 분위기를. 얘들아, 일로 와. 이렇게 정말 대를 이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가족이 또 있을까 싶네요. 아니 프랑스 학교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프랑스 말을 안 배우게 되는 게 지네들끼리만 얘기하면 되니까 세 명이나 또 워낙 되니까. 왕자질 걸 하니까. 야, 그거 웃기다. 그 반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한류입니다. 요즘 첫째 대안이는 네. 세 자릿수 암산을 하고요. 그리고 민국이는 연극 대본을 보고 연기하는 데 꽂혔다고 해요. 와우. 그리고 막내 만세는 엔터테이너 감각이 유별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3대째 연기자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와. 대한민국 만세! 자, 영화 국제시장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에 정치인 아드님이 나오셨다고요.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잖아요. 영화에도 이 작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작전을 지휘하던 미 해군 제독을 설득하던 통역장교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분이 바로 배우 고윤 씨라고 합니다. 근데 고윤의 아버지는 더 유명한 분인데요. 바로 김무성 의원입니다. 본명은 고윤 씨가 김종민인데요. 아버지를 숨기기 위해서 고윤이라는 예명으로 개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꽤 오래 정치를 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또 여당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도 그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자가 원내대표한 최초의 또 사례가 아마 그래요. 오늘 최초 많이 나오네요. 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무대라는 별명이 있었죠. 무성대장 이런 별명이 있으면서 약간 좀 상남자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한데 동료 의원들과도 이제 관계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결정은 못 내린다 이런 평가 좀 약간 상반된 평가가 좀 공존하는 그런 정치인이긴 합니다. 고윤 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가문의 영광 4에서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K채널 드라마 아이리스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적으로는 이 고윤 씨가 김무성 의원의 아들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 4월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계기가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아들인 고윤 씨를 데리고 함께 투표장을 찾아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었죠. 그래요? 저랑 아주 친한 동생입니다. 그래요? 역시. 영화 찍고 작품하고 이러다가 만났던 동생인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인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를 너무나 1번부터 10번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예절이. 특히 선배님들한테. 인터뷰도 했고 얼굴 봤었는데요. 진짜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이고요. 저는 그 김무성 의원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전부터 좀 이 배우를 눈여겨봤었는데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연기도 곧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자기가 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윤 씨가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는 김내수 씨를 꼽았는데요. 그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고윤 씨가 언젠가는 정상에 서면 김혜수 씨 파트너로 또 연기를 멋지게 해낼 날이 오겠죠. 네. 자, 최근 스타 부모의 끼를 물려받아서 연예계 데뷔를 하는 2세가 참 많은데요. 네. 풍문쇼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톱스타 꿈나무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풍문쇼 기자분들이 주목한 첫 번째 스타 2세는 누군가요?
네, 바로 스타 부모를 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실검 1위에 오른 분이 있는데요. 바로 서동주 씨입니다. 서동주 씨는 이제 그 서정희 씨 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말이죠. 최근에 그 어렵다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국내 기획사와 정식 계약을 하고 이제 방송 준비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힘들게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왜 방송을 하려고 하시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연예계 활동이 가능할까?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주 씨가 직접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사 일은 계속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된 건데, 주르륵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보다도 훨씬 더 이 변호사 문화가 되게 발달되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큰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투잡을 뛰는 분도 저는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동주 씨 입장에서도 본인 본업을 해가면서 국내에서는 또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동주 씨가 뭐 이런 브레인만 뛰어난 게 아니라 서동주 씨도 엄마의 미모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최근에 그 인별그램을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수영복 사진을 올렸는데 저는 같은 여자지만 굉장히 그 몸매가 또 화제가 됐었고 얼마나 완벽했으면 뭐 전신 성형설까지 돌았다고 하나. 근데 지금 사진을 보는데 저는 포즈가 보통 포즈가 아니야 모델 포즈. 그렇죠. 시현수 씨 보시기 아니, 어떠세요? 촬영을 해본 모델 것 선배로서. 같아요. 프로예요. 프로죠? 포즈는. 네, 어느 각도로 찍어야 아주 몸매가 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스타 부모의 딸이다라고 해서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뷰라던가 그러니까 좀 매체의 주목을 받아온 편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T채널에서 라라랜드라던가 아니면 채널A의 굿피플 등에 출연을 하면서 방송 출연 경험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쌓게 됐는데 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입담이 좋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 게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서동주 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재미교포 남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6년 뒤인 2014년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 이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지만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좀 되게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들이 더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서정희 씨는요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서정희 씨 처음 본 게 뭐 광고도 그렇지만 영화에서 봤어요. 어디 고등학교 때인가? 납자루 때라는 영화. 납자루 때. 서세현 씨가 만든 영화. 네, 서세현 씨랑 같이 나오고 그 당시에 뭐 청춘 스타들 막 나왔던 기억인데 너무 예쁜 얼굴이어서 제가 아직도 그 뇌리에 남아 있어요. 와, 한국에 저렇게 예쁜 분이 아주 정말 이쁜 얼굴이다라는 걸 그냥 박혀준 분이 서정희 씨였거든요. 그 80년대는 이분이 CF 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맞아요. TV에 첫 등장을 했을 때만 해도 너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랬었고, 그리고 제가 업체 이런데 이제 광고를 찍는데 미성년자였는데도 나중에는 가전업체 전속 모델까지 활동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비밀번호. 서정희 씨랑 서동주 씨를 보면은 모녀지간이라기보다는 정말 친구 사이 같은, 그러니까 친구 같은 모녀 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최근에 서정희 씨가 인별그램에 딸과 나눈 그 대화를 올렸는데 별일 아니겠지만 나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엄마는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걱정 마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정희 씨가 요즘 기억력이 조금 이렇게 깜빡깜빡한다고 이제 그걸 걱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동주 씨가 병원을 가라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거였죠. 서정희 씨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면서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좀 못한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자식들이라도 마음껏 해보고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도전해봐라 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전 이 집안 같은 경우는요, 집안 내력으로 딸들이 엄마를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서정희 씨가 힘든 일 겪고 나서 복귀해서 방송 활동 한참 할 때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때 서정희 씨가 게스트로 오셨었어요. 근데 그날 어머니가 같이 나오셨는데 서정희 씨가 30대고 어머니가 50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안 내력이거든요. 근데 그 집안 내력이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은 서정희 씨가 옆에 어머니 앉혀 있는 상태에서 방송 중에도 계속 엄마를 챙기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저는 그걸 봐왔을 거 아니에요. 소동주 씨가요. 그걸 봐왔기 때문에 본인도 어머니를 챙기는 그 DNA는 되게 강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방송에서 은연중에 말하는데 많이 드러나는데 보세요. 서동주 씨, 서정희 씨 닮아서 외모가 어마어마하죠. 서세원 씨 닮았으면 입담은 어떨까요? 저 방송 활동 진짜 기대돼요. 맞아요. 자, 지금 방송계를 떠나셨지만 서세원 씨의 토크박스 이거를 안 본 국민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상대 최고였습니다. 뭐 다음날 학교나 직장에서 이 수다에 낄 수 다 없을 얘기하고. 정도로 이걸 꼭 봐야 되는. 여기서 이재석 씨가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재석 씨도 그렇고 뭐 지석진 씨도 그렇고 웬만한 입담꾼들은 거길 통해서 다. 예. 사실 저도 이 나가셨죠? 프로그램에 몇 회에 나갔었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토크 왕이 된 적도 있고요. 오. 이게 무슨 뭐 그때 제가 앙드레김 선생님 사행시를 그때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게 소개한 게 저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행시를 가지고 막 했던 분들이 있어서. 아, 그거 시작한 뭐 거예요? 하셨어요? 제가 제가 앙. 앙이 왔어요. 두산호예요. 네. 내 이름은요? 김봉남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게 와, 이게 레전드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토크왕이 돼서 서세원 쇼에서 그러고 사실 서세원의 야한 밤에라는 쇼가 또 생겼었는데 거기서 제가 커밍아웃을 처음 했었어요. 김한석 씨 코너에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김한석 씨 그 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편집돼서 소문이 이렇게 스태프들끼리 나다가 기자분이 듣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고 마치 이제 제가 커밍아웃 할 때 기자가 알아채고 저한테 무슨 뭐 아우팅 한 거라고 방송에서 했어요. 방송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서세원 쇼였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하신 거죠. 야,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네. 예. 자, 그런데 서동주 씨의 본격 방송 활동 기사가 보도된 날 공교롭게도 친부 서세원 씨도 나란히 실검에 올랐습니다. 네. 서세원 씨의 근황이 알려진 거는 바로 여성동화 9호로인데요. 그 서울의 한 교회에서 60여 명의 그 신도들 앞에서 이 간증 집회를 연 것입니다. 뭐 내용은 2011년 사업 실패로 80억 원의 빚이 생겨 파산 직전에 누웠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인데 이 워낙 입담이 좋다 보니까 뭐 청족을 들었다 놨다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서세원 씨가 워낙 그 방송인 이미지가 좀 강해서 재밌는 이미지도 있고 네. 목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외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세원 씨가 종교인의 길을 걷게 된 게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벌써 2012년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모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는데 이때 그 서정희 씨, 그 당시엔 아내였죠. 아내인 서정희 씨가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 3년 가까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도 했었다라는 게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최근에 서세원 씨의 모습이 포착된 이 간증 집회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서세원 씨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성과 5살 또래의 자녀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 동화에 따르면은요. 서세원은 설교 중 자신의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리자 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5살 딸이 내 전화로 너튜브 동영상을 본다. 무슨 설정을 해놨는지 종종 이렇게 알림음이 울린다라면서 스스럼 없이 아기 얘기를 꺼냈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동주 씨가
서세원 씨와 연락은 하고 지내나요? 일단 두 사람이 연락을 하지는 않고 그렇죠. 지낸 지는 꽤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서동주 씨 말에 따르면 엄마 아빠랑 헤어질 시점인 3, 4년 전부터 아빠와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 제가 엄마의 편에 서서 엄마를 도왔기 때문에 좀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심경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에도 나는 자주 아빠를 생각하게 된다. 이제 아빠도 나를 덜 미워하면 좋겠다라는 되게 안타까운 얘기를 적었어요. 서세원 씨는 복귀 생각이 없으신가 보죠? 네, 그 이번에 이제 찾아간 매체에서 네. 서세원 씨한테 처음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향후 복귀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풍문다 기자님들이 주목하고 있는 톱스타 꿈나무 스타 2세가 있다면 누군가요? 남편의 음주 사고로 1년 동안 활동을 정지했다가 최근 뮤지컬 총감독으로 돌아온 배우 박혜미 씨의 아들 황성재 씨입니다. 네. 박혜미 씨는 시트콤의 코믹 연기부터 악역까지 팔색조 배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뮤지컬의 데모로 손꼽히고 있는데 아들도 엄마의 끼를 물려받아서 배우로 데뷔하는 건가요? 네, 현재 두 모자가 같은 뮤지컬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박혜미 씨가 뮤지컬 총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고 황성재 씨는 주연 배우로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아끼던 제자 2명을 한 번에 잃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죠. 근데 이런 큰 시련을 겪고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된 박혜미 씨. 이런 박혜미 씨가 복귀를 하게 된 그런 복귀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박혜미 씨 보면은 뭔가 특유의 에너지와 좀 생기가 있었는데 확실히 최근에 박혜미 씨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사라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뮤지컬 소아 대작 발표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년간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자숙했다. 학교도 드라마도 하지 않았다. 1년 동안 팔다리를 잘라서 수입원이 없었다. 그래도 무언가 해야 한다 싶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고 생각했고 그 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혜미 씨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뮤지컬 제작 발표에 선 모습을 보니까 머리색이 이렇게 금빛이 살짝 도는 백발로 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 예. 이게 금색과 염색? 탈색해서 금색으로 염색하신 것 같아요. 염색하지 않은 본인 머리라고 하고요. 그 남편의 그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염색을 하지 않고 머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복귀를 앞두고 또 머리가 너무 힘고 뭐 길고 하면 이제 할머니 같아 보일까봐 미용실에 가서 그냥 살짝 다듬은 상태가 아까 저 사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오, 그래요? 본연의 머리군요. 이야. 근데 머리가 백발인데 오히려 더 어려 멋있어요. 보이고 예. 어려 보이고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그래요. 맞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에 아, 나오는 맞아요. 그 편집장. 자, 박혜미 씨가 총감독을 맡은 뮤지컬에 아들 황성재 씨가 주연으로 무대에 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사실 감동을박이 많았습니다. 황성재 씨가 정식 오디션을 보고 뮤지컬 무대에 오른 게 맞나요? 네, 그 올해 20살인 황성재 씨가 오디션을 보고 주연이 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뭐 박혜미 씨는 자신의 아들을 철저하게 감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부 누리꾼들은 어머니가 캐스팅 권한을 갖고 있는 총감독인데 뭐 아들이니까 뽑은 게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네. 황성재 씨는 갑자기 이제 뮤지컬을 하겠다고 덤빈 게 아니라 예고를 나와서 명지대 영화 뮤지컬 학부에 입학한 뮤지컬 꿈나무였더라고요. 거기다가 올해 경향 뮤지컬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받는데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뮤지컬 신이라고 합니다. 신인 배우가 어머니가 감독하는 뮤지컬에서 주연을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악플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박혜미 씨가 성격이 되게 딱 부러진단 말이에요. 네. 자신의 아들이 실력이 없는데 이걸 캐스팅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실력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했거든요. 첫도 제작 작품이고 엄마가 제작자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모자가 겪은 일이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었잖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고 그래서 좀 태클을 거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은 두 사람을 응원하자.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20살에 뮤지컬 주인공으로 첫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을 잘 몰라요. 어떤 모르는데. 작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사실 뭐 재벌들도 자기 자식들 회장 자리까지 안 치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 그 회사에서 평직원으로 한 2, 3년 혹은 뭐 대리로 맞아요. 2, 3년 보내요. 그럼 적어도 박혜미 씨도 이 아들을 첫 작품에 첫 주연을 이렇게 시키는 거는 나는 다른 배우들한테도 대단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뮤지컬의 주인공까지 아무리 20살짜리 뭐 신인 배우라고 쳐도 주인공 정도 하려면 학교에서든 그 전에든 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하는 경우일 것이고 그 박혜미 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박혜미 씨 아들이라고 해도 실력이 부족하면 뽑지 않는 게 사실은 뮤지컬계의 뭐 어떤 관행이죠. 근데 첫 주연을 아들한테 줬다라는 건 이제 무대에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연기 잘하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뮤지컬에 오르는 다른 배우들에게도 전 예의가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정말 그 뮤지컬 배우들이잖아요. 그때 그 사고 당시에 사망한 분들도 굉장히 아주 어린 나이들이고 그분들한테도 전혀는 예의가 너무 무례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선배님하고 비슷한 게 유전이라는 거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유전.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생활을 하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연습하는 거,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분이 그 박혜민 씨의 옆에서 계속 자라는 동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주연을 하지 않을까. 주연 자리를 신인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아이돌이 아닌 이상이야. 없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사실은. 없구나. 아이돌 가수를 하던 친구들은 바로 주연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주연급 배우도 많고 주연을 하고 싶어 하는 배우들도 많고 티켓 파워가 있는 신인들도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매년 이제 한국에서 오르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수요에 비해서. 황성재 씨 같은 경우는 연기를 뭐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아직까지는 티켓 파워를 인정을 받지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똑같이 경쟁을 했다면 이 티켓 파워라는 부분 때문에 바로 주연에 들어가기는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부분은 지금부터는 황성재 씨가 본인도 욕을 안 먹고 어머니에게도 이런 누가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연기를 입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혜미 씨는 아들 황성재 씨의 연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황성재 씨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배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들분도 그 누구보다 부담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매번 무대 때마다 지금 무대 감독님과 남아서 뭐 극장에 남아서 망치질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하고요. 그 모습을 본 박혜미 씨가 내가 너랑 뭔들 못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한 좀 인생의 동반자처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게 기후가 될 정도로 연기력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톱스타를 꿈꾸는 스타 2세들 풍문단 기자들이 주목하는 마지막 주인공은 누군가요? 아직 매니지먼트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톱스타의 끼를 마구 발산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 축구 국가대표 송종국 씨와 배우 박연수 씨의 딸 송지아 양입니다. 송지아 양. 다들 그 M채널 아빠 어디가에서요. 굉장히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예뻤죠. 그리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화보를 찍어서 공개를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근데 두 분이 너무 예뻐요. 엄마
엄마랑 닮았네요. 예.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그 두 분의 정말 그 우월한 유전자만 딱 골라서 그렇죠. 닮은 것 같은데 송지아 양이 2007년생, 그러니까 올해 13살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저 정도 미모면은 이제 방송도 이미 하고 있고 기획사에서 뭐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러브콜이 왔을 것 같은데요. 왔을 것 네. 왜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거 화보 공개됐을 때 네티즌들이 수지 닮았다. 수지. 3초 수지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런 리틀 수지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기획사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수지의 기획사였던 JYP에서 JYP? 네,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이 왔어, JYP. 그랬다고 합니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해야지. 심지어 뭐 보통은 이렇게 연락할 때 한번 미팅 한번 합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계약을 하자고 했대요. 바로 전화. 바로. 네, 어떻게 바로 보면 계약? 네, 이 이제 송지아 양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또 TV에 나가면서 카메라에도 익숙해져 있고 어느 정도 그 끼를 좀 입증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사에서도 이 지아 양의 어떤 스타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JYP면은 그 3대 기획사 중에 하나고. 그렇죠. 지금 뭐 원더걸스부터 지금 트와이스 뭐 이치까지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절을 했다고 누가?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이 집에서 가족이 거절을 했겠죠. 계약금 때문에? 지아 양의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네. 지아 양이 아직 어린데다가 연예인보다는 골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 골프 어느 정도 쳐요? 골프를 잘 지아 양이? 치죠. 몇 타 친답니까? 골프를 지금 예. 10개월 정도 했는데 네. 89타. 89타. 와, 어머, 이 대박이다. 10개월에 89타면 이 신동인데. 아, 골프 쳐야겠네요. 이 거리가 200m. 200m요? 최고 200m까지 기록이 있대요. 근데 아마 그 아빠의 운동 능력 같은 걸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나도 못 치는 남자들 쳐야죠. 남자들도 200m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와요. 이게 비거리가. 아니, 200m? 이게 송지아양이 이제 이걸 그 기획사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한 얘기가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네네. 애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형 기획사라서 가고는 싶었지만 거기 들어가면은 골프 연습장에 못 가지 않냐. 귀여워. 나는 지금 골프가 더 좋다 이러면서 이야. 이 정도는 박진영 씨가 골프장 차려줘야죠, 하나. 실내 연습장 아니죠. 만들어줘야죠. 씨가요? 이 정도면 대형 기획사 대표님이 그래야지. 골프를 갈 때 데리고 가서 같이 치면 되는 거죠. 실력은 지금 이미 어마어마하게. 야, 10개월에 저 정도면 뭐. 근데 물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시기겠지만. 네. 근데 얼마 전에 박연수 씨가 인별그램에 송지아 양의 그 골프 치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바로 옆에서 굿샷 하는 송종국 씨의 목소리가 와, 굿샷! 야. 박연수 씨하고 송종국 씨는 비록 좀 헤어졌지만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의 연애 이야기도 좀 서스럼 없이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약간 미국 마인드죠? 그러니까요. 예. 자, 박연수 씨가 인별그램에 전 남편이 송종국 씨를 태그하면서 해시태그로 남자 사람 친구라고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대박. hollywood야. 지현수 씨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라이 씨 콘서트장 갑니까? 안 갑니까? 일라이 씨가 가요? 이미 화가 일라이 나셨는데요? 씨가 예전 그 전 여친하고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난 진짜 지금 이제 사람 여자친구야 이렇게 소개를 한다. 불납니다. 저는 예. 박연수 씨를 되게 존경하는 게 그 남자 사람 친구라고 쓰셨잖아요. 이게 이분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아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지내시냐면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딸을 위해서. 엄마 아빠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힘든 모습을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우리가 잘 지내야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이거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솔직히 좀 많이 이해했거든요. 경험이 박연수 있으신가 씨는 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막 생각이야. 쿨하게. 어떤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그렇게 헤어지는 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헤어지면 원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아이의 소중한 그렇죠. 아버지인 거니까 이 사람과 헤어졌지만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는지 하여튼 헤어졌지만 이 사람과 굳이 나쁠 이유는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박연수 송종국이 그 케이스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애 때문에 꼭 남자 사람 친구라고 속은 막 썩어 들어가지만 겉으로 쿨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별 데미지 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만약 그러면 전 안 봐요. 안 보지. 근데 대부분 한국 정서가 그래요. 네, 안 솔직히. 볼 거예요. 네, 죽을 애는 근데 때까지. 아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고 전 연락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저희 마음. 편집장님 편하게 이렇게 봐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지. 또. 내가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 마음이 안 들어. 와이프가 이제 만약에 와이프께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나 이혼하시고. 전 남친이야. 남자친. 우리 결혼식에 초대를 오늘 하고 파이어 싶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어 이그라이. 리와인드. 봐봐요. 이게 대답하세요. 내가 대답하세요. 한때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나와는 뭐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랑 헤어졌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반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사친 데리고 남사친 데리고 오면은 와이프 때 와이프 때 아니 지금 아니 갑자기 왜 욕을 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이래요 대체? 이건 농담이고. 송지아 양이 기획사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골프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TV에서 보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면 볼 수 있는데요. 어? 순수 예능이 아니라 T채널에서 골프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송재영에서는 골프 실력도 보여주면서 방송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네. 여기서 연예인이든 골프 선수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것 같아요. 네, 송재양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재능 발현을 어느 쪽에서든지 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모님이 연예인이라서 화제가 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녀를 공개한 덕분에 화제가 되는 스타 부모도 있죠. 특히 육아 예능에 자녀들과 함께 출연하는 아빠 스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 공개 후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분들이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네. 누군가요? 네, 이바람이라고 불리던 연예계 대표 바람둥이에서 이제 쌍둥이 아빠가 된 분인데 누군지 아시겠죠? 알죠. 네, 이휘재 씨입니다. 이휘재 선배님. 네. 이휘재 씨가 M채널의 FD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MC계 대부인 이경규 씨의 눈에 들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개그맨 하면은 약간 얼굴을 보자마자 웃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았죠. 좀 그때 물론 오재미 씨. 아닌 준수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휘재 씨였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도 떠오르는 그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인생 극장. 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 바람둥이 컨셉이 아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이바람 캐릭터는 그 S채널이죠. 그 멋진 만남. 거기서 이제 남희석 씨와 함께 2MC로 일반인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 여자분들하고 데이트가 거의 레전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캐릭터가 확실했던 게 남희석 씨는 남재벌, 그렇죠. 이휘재 씨는 이바람, 이바람.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있었고 그때 다 두 분이 미혼이어서 선택받으려고 굉장히 애쓰던 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 연예계 대표 바람둥이 이미지였던 이휘재 씨가 2010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바람둥이 이미지가 한 번에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한 번에 세탁이 된 일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2013년 K채널에서 추석 특집 파일럿으로 방영된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가 싹 바뀌었죠. 초창기에 슈돌이 이제 정교화가 된 배경에는 저는 이휘재 씨랑 좀 쌍둥이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슈돌을 보면서 정말 이휘재 씨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휘재 씨 이미지하면 뭔가 깔끔하고 잘생긴 MC의 좀 대표주자였잖아요. 근데 슈돌에서 보면은 이렇게 티셔츠를 입어도 목이 다 늘어나 있는 셔츠만 입으시고 특히 머리띠 올린 그 앞머리 모습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이미지가 많이 전보다 다르게 유해지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프로를 매회 봤는데 그때는 진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저도 그 프로를 매회 봤는데 그때는 진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촬영 중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그 아기를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저런 면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게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도 실천을 했다는 건데요. 이휘재 씨가 이제 운동과 술을 좋아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실제로 야구, 축구, 술을 4년 동안 끊었다고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서. 쉽지 않은데. 오, 예. 저한테 이제 야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휘재 선배랑. 그럼 야구할 때 막 미칩니다. 야구에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야구 안 나오니까 물어봤어요. 한번. 형 왜 안 나오시냐 하니까 딱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야구보다 지금 애들이 더 좋아. 더 재밌어. 그러니까 야구가 재미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휘재 씨하고 결혼 후에 이제 슈돌 할 때 방송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휘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형, 그 전에 나는 내가 아니었나 봐. 아니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그냥 아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냥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 전에 이휘재를 제가 아는데 완전 거듭난 이휘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휘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성기 누리다가 3바퀴까지 전성기 누리다 결혼하고 살짝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제2의 전성기가 올라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통해서 전성기에 올라가면서 2015년에는 K채널 연예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2의 전성기를 안겨준 그런 프로그램을 하차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라고요? 네, 작년 4월 방송을 끝으로 5년 만에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차 이유에 대해서 이휘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아이들의 자아 결정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갔다 와, 가자라고 하면은 갈래 이러면서 막 뭐 갔다 오고 그 안에서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신의 그 고집이랑 생각이 생기니까 안 가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내면서까지 방송을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자연스러운 촬영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휘재 씨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몰랐는데 아이들에게 이 방송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자신들이 한 번도 나오는. 없어서. 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이들 본인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방송을 하차한 거겠죠. 카리스마 넘치는 파이터에서 대표 딸 바보가 된 분이죠. 네. 사랑이 아빠 추성훈 씨. 추성훈 씨 같은 경우는요, 제일교포 4세로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고 유도인의 꿈을 꾸고 운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국가대표를 못했어요. 끝내. 네, 태극 마크를 가슴에 못 달았어요. 2013년 정말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 K채널의 육아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였는데요. 이름 그대로 뭐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추사랑, 딸 추사랑과 함께 이제 출연해서 화제가 됐죠. 여기서 또 명장면이 뭐 여러 가지가 탄생을 했는데 포도 먹을 사람 짜야! 그 바가지 머리 해갖고. 네, 너무 귀여웠었죠. 네. 네, 추성훈 씨는 2009년 3월에 일본인 모델 야노시오 씨와 결혼을 했고요. 또 2011년 10월에 딸 사랑양을 얻고 완벽한 끝판왕 딸바보가 됐습니다. 정글에 가서 불 피우다가도 막 딸 생각이 난다면서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기도 했었는데, 심지어는 우는 딸을 달래기 위해서 충격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충격적인 거? 뭐 있을까? 장난감 사주고 뭐 그러는데? 울었나? 안 어울리는 거니까 뭐 춤을 췄거나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애교? 애교도 이런 거. 뭐요? 모유수유를 싫어해요. 아하, 이거. 네. 아빠가요? 아니 해도 부유수유겠지 무슨 모유수유예요. 이거 의외로 많아요. 부유수유가요?
그러니까 너무 우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그 액션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와이프한테 안 걸릴 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어쨌든 엄마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더 나왔을 나오지 때. 않아요? 더 화내지 않아요? 네, 그 허탈감 때문에. 그때 이제 아이가 땀을 때리겠죠. 얼마 안 살았잖아요, 그때면. 그때 느끼는 최고의 허탈감이래요, 그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나와야 될 곳에서 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 그럴 수 있겠다. 최고의 허탈감이라고까지. 최고의 아니 허탈감, 허탈감. 근데 이게 허탈감이랄지 부유수요랬는데 나와도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니까 그럴 리가 뭔가 나올 없는데.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그럴 리가 없죠. 공갈적 꼭지를 하면 안 껴줘야죠. 된다고요. 공갈적 꼭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야. 그때는. 아 근데 정말 추성원 씨한테 정말 안 어울린다. 근데 아, 다른 남자보다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가슴이 두툼하니까. 근데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이제 엄마랑 아기에게 딱 밀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추성훈 씨가 그 모습이 뭔가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사랑이가 너무 우니까 이거를 앞에서 달래주려고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막 달래려고 정말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도 사랑이가 너무 우니까 극약 처방. 이렇게 들고 이제 그쵸 모유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허탈감과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앙. 깨물었어요? 네, 나와야 되는 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냥 그죠. 무는 걸로 표현을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부유수유를 시도한 게 이 사랑에 대한 애정이 커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모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딸사랑이에요. 정말 딸을 너무 얼마나 사랑해요. 이쁘면. 추성원 씨의 딸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는 말이죠. 아이의 운동신경 발달과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베이비 마사지 자격증을 따냅니다. 대단하죠. 네. 사랑이 최근 사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정말? 아, 많이 컸어요. 많이 컸네. 아유 귀여워. 근데 그 얼굴은 그대로 있네. 예전 모습은 그대로인데. 근데 다리가 유전자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 게 팔다리가 진짜 길쭉길쭉해요. 9살인데 네. 안 됐는데? 그래서인지 작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동복 패션쇼에 모델로 서기도 했었는데 정말요? 이 엄마가 야누시오 씨가 톱 모델이잖아요. 그 재능을 물려받아서인지 무대에서 아주 떨지도 않고 굉장히 잘 해냈다고 하고 그 무대 마친 후에 이제 오히려 모델 일에 더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추성훈 씨는 지난 6월에 오랜만에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무려 3년 7개월 만에 복귀해요. 근데 뭐 아쉽게 판정패 했는데 나이가 20살 어린 20대 선수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추성훈 씨가 40대 중반인데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은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딸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 딸이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 격투기를 관람했을 나이가 15세부터예요. 사람이가 9살이잖아요. 15세가 될 때까지 내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 극장에서 직접. 그게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타의 2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